강은 고요히 흐르고 그 위로는 겨울바람이 쓸쓸한 노래를 불렀다. 낡고 허름한 강가 오두막. 그곳은 강민준의 전부였다. 15살. 그의 어깨에는 이미 삶의 고단함이 세우며 있었다. 그는 여느 또래 아이들처럼 학교에 가는 대신 매일 새벽녘부터 낚싯대를 들이우거나 얼어붙은 강가 주변에서 약초를 캐며 생계를 도왔다. 그에게 세상은 한없이 넓고 차가운 곳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언제나 깊고 총명하게 빛났다. 그의 삶은 오직 한 사람, 그를 강가에서 주워 키운 김덕수 노인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노인은 민준에게 단순한 양육자를 넘어선 존재였다. 그는 민준에게 세상의 이치와 자연의 섭리를 가르쳤고 낡은 책들을 읽어주며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노인이 삐걱거리는 의자에 앉아 책을 읽어줄 때면 민준은 낚싯대를 든 채 묵묵히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노인의 허리춤에는 늘 낡은 도자기로 된 작은 펜던트가 매달려 있었다. 펜던트에는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만 노인은 민준에게 그것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항상 낡은 옷 속으로 감추었다. 민준에게는 자신을 상징하는 듯한 물건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그가 어릴 적 강가에서 주운 낡은 회중시계였다. 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뚜껑 안쪽에는 희미하게 각인된 알 수 없는 문자와 작은 별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민준은 그것이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실마리라고 생각하며 소중히 간직했다. 그는 종종 시계를 꺼내 문양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알 수 없는 그리움에 잠기곤 했다. 설날을 며칠 앞둔 어느 겨울날, 강가는 더욱 차갑고 황량했다. 민족 대명절을 앞두고 들뜬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민중과 노인의 오두막 주변은 삭막하기만 했다. 그날따라 마을 사람들이 강가에 나타난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며 수군거렸다. 그들은 민중과 노인을 수상하게 여기고 외딴 곳에 사는 그들을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저런 떠돌이들이 설날 앞두고 괜히 마을에 불운이나 가져오는 거 아냐. 저 늙은이가 주워온 저 아이 어딘가 음침해 보여. 차가운 비난과 배척의 시선이 민준의 등 뒤로 꽂혔다. 바로 그때였다. 마을 아이들이 얼어붙은 강가에서 장난치며 놀다가 한 어린아이가 미끄러져 차가운 강물 속으로 빠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는 차가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만 강물은 너무 차가웠고 얼음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였다. 마을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망설이는 사람들 사이로 민준은 주저없이 차가운 강물에 뛰어들었다. 그의 몸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를 향해 헤엄쳤다. 거센 물살과 깨진 얼음 조각들 사이를 뚫고 그는 마침내 아이의 손을 붙잡았다. 온 힘을 다해 아이를 끌어안고 강 밖으로 나온 민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아이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는 아이의 몸에 자신의 낡은 외투를 덮어주며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이 모든 광경은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강가 건너편에서 노인의 행방을 은밀히 쫓고 있던 한중그룹 회장 이태성의 수행비서인 최 비서에게도 고스란히 목격되었다. 최 비서는 10년 전 이태성 회장의 아들이 실종된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고 그 사건의 단서를 쫓아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 그녀는 민준의 용감하고 순수한 행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의 눈은 민준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의 손목에 있는 작은 흉터, 그리고 그의 주머니에서 살짝 보이는 낡은 회중시계에 별 문양을 포착했다. 그 순간 최 비서의 머릿속에 잊고 있었던 기억의 조각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표정은 순간 복잡하게 일그러졌다. 이 모든 진실, 즉 노인이 품고 있는 비밀과 민준의 진짜 정체는
오직 노인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 그는 민준에게 세상의 불의에 맞서 싸울 용기를 가르쳤지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했다. 그는 가끔 민준의 손목에 있는 작은 흉터를 만지며 알 수 없는 슬픔에 잠기곤 했다. 그 흉터는 민준이 강가에 버려질 당시 생긴 상처였다. 노인은 민준이 세상에 어떤 충격을 가져올 존재인지, 그리고 민준을 둘러싼 거대한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의 허리춤에 매달린 낡은 도자기 펜던트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와 깊이 연관된 한중그룹의 최고위층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문양이 새겨진 물건이었다.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민준은 차가운 강물에서 아이를 구한 후 노인과 함께 조용히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그의 몸은 얼어붙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다. 그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작은 기쁨을 느꼈다. 노인은 민준의 젖은 머리를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민준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조용히 쓰다듬었다. 이주는 그저 할아버지가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작은 강가, 오두막에서 시작된 그의 삶이 사실은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그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세상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질지 말이다. 강물은 여전히 고요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 아래로는 거대한 진실의 파도가 서서히 일렁이고 있었다. 강가는 설날을 앞두고 더욱 혹독한 추위에 시달렸다. 겨울 한파는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민준의 삶 역시 그 차가운 얼음 속에 갇혀버렸다. 낚싯대는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고 강가 주변의 약초마저 꽁꽁 얼어붙어 찾아볼 수 없었다. 노인과 민준의 주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바닥이 났고 낡은 오두막 안에는 온기를 불어넣을 장작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민준의 손목에는 낡은 회중시계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 시계는 멈춘 채 아무런 위로도 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노인의 마른 기침 소리와 싸늘한 오두막의 냉기로 가득했다. 그날 밤 노인의 지병이 갑자기 악화되었다. 그는 밤새도록 기침을 토해냈고 열에 들떠 신음했다. 민준은 노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불덩이처럼 뜨거운 열기에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노인은 힘겹게 숨을 쉬며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민준의 손을 잡는 힘만큼은 강했다. 민준아, 내가 너를 진정한 너의 자리로 보내주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너무 늦었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말에는 알 수 없는 간절함과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노인의 희미한 눈빛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느꼈다. 그는 노인을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당장 약을 구할 돈조차 없었다. 민준은 노인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약을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얼어붙은 강을 건너 인근 마을로 향했다. 낡은 오두막을 벗어나 번화한 마을로 들어서자 민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하게 꾸며진 상점들과 맛있는 음식 냄새, 그리고 설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들뜬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풍요로움은 민준에게는 너무나 이질적이었다. 그는 가진 돈이 없어 약방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거나 병원 문턱조차 밟아볼 수 없었다. 약방 주인은 민준의 꾀죄죄한 옷차림을 보고는 차갑게 말했다. 돈도 없는 꼬맹이가 감히 여기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저리 가. 병원 의사는 민준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는 돈도 의지할 곳도 없이 철저히 고립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은 더욱 민준을 짓눌렀다. 강물에 빠진 아이를 구했던 영웅적인 행동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은 노인의 병세가 민준 때문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부었다. 저 아이가 온 다음부터 김 노인이 더 아파진 것 같아. 불길한 놈이군. 빨리 마을에서 사라져야 해. 그들의 수군거림은 민준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다. 절망이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좌절했지만 노인의 따뜻한 눈빛과 그가 읽어주던 낡은 책 속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시금 희망을 찾으려 애썼다. 그는 노인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이 모든 상황은 한중그룹 회장 이태성의 조카이자 야심가인 이준호의 귀에 들어갔다. 이준호는 이태성 회장의 후계자 자리를 굳히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김덕수 노인의 행방을 쫓고 있었고 10년 전 이태성 회장의 친아들이 실종된 사건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이준호는 민준의 존재가 자신의 후계자 자리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노인의 병세가 악화될수록 민준의 존재가 더욱 위험해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김덕수 노인과 민준의 주변을 은밀히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노인과 민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그들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켰다. 어차피 저 늙은이는 오래 못 살 거야. 저 고아 꼬맹이는 저 늙은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뿐이야. 이준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그의 목적은 명확했다. 노인의 사망 후 민준이 어떤 식으로든 노인의 재산에 접근하거나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그는 노인의 허리춤에 늘 매달려 있던 낡은 도자기, 펜던트와 민준이 가지고 다니는 낡은 회중시계에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그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 두 물건을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한편 최 비서는 이태성 회장의 지시로 김덕수 노인을 찾아왔다가 민준의 영웅적인 행동을 목격한 후 노인의 병세 악화 소식을 듣고 다시 강가 오두막으로 향했다. 그녀는 노인이 위독하다는 소식에 불안감을 느꼈다. 최 비서는 10년 전 이태성 회장의 아들이 실종될 당시 노인이 회장 아들을 몰래 데리고 떠났다는 소문을 들었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목에 있는 흉터와 회중시계의 별 문양이 회장 아들의 특징과 일치한다는 것을 떠올리며 민준이 회장의 잃어버린 아들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었다. 그녀는 이준호가 민준과 노인에게 접근하여 무슨 수를 쓸지 모른다는 생각에 노인의 안전을 염려했다. 그녀는 민준과 노인에게 접근하려 했지만 이준호의 감시 때문에 쉽사리 나서지 못했다. 그녀는 노인에게 접근하려는 이준호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민준과 노인에게 더 큰 위험이 닥칠 것을 직감했다. 민준은 자신의 다친 몸보다 노인의 건강을 더 걱정했다. 그는 노인을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노인에게 배운 약초 지식을 떠올리며 얼어붙은 강가 주변의 숲을 헤매기 시작했다. 그의 발은 이미 동상으로 감각이 없었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노인을 살려야 한다는 간절한 염원만이 가득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의 순수한 마음과 노인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이 어떤 거대한 변화를 불러올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은밀히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것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 한 줄기 빛이 서서히 드리우고 있었다. 그는 노인의 낡은 손을 꼭 잡았다. 그 온기는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겨울 한파는 사정없이 몰아쳤고
노인의 병세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위급했다. 낡은 오두막 안에는 냉기만이 가득했고 민준의 마음은 절망의 심연으로 가라앉는 듯했다. 그는 노인의 희미해지는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노인의 마른 손을 잡자 그의 손목에 있는 낡은 회중시계가 차갑게 닿았다. 시계 안의 별 문양은 여전히 멈춰 있었고 마치 민준의 답답한 현실을 비웃는 듯 했다. 그는 노인을 살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낡은 약초 도감을 뒤적이며 얼어붙은 강가 주변의 숲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노인이 일러준 귀하디귀한 약초가 자생한다고 했다. 꽁꽁 언 숲길을 헤치고 나아가던 민준은 마침내 노인이 말했던 약초를 발견했다. 얼음과 눈 사이에서 초록빛 생명력을 뿜어내는 약초를 보자 그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쳤다. 그는 조심스럽게 약초를 캐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야, 이 거지 같은 꼬맹이 남의 약초밭에서 뭘 훔쳐가는 거야. 거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민준을 시기하던 마을의 건달 3명이 나타난 것이었다. 그들은 민준이 강물에 빠진 아이를 구한 후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에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다. 체스, 꼴랑 약초 몇 개 캐봤자 저 늙은이가 살아날 줄 아냐. 빨리 뒤져서 없어져 버려야지. 건달 중 하나가 민준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조롱했다. 민준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악의적인 말과 주먹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의 작은 몸은 휘청거렸고 손에 든 약초가 바닥에 흩뿌려졌다. 그만해, 할아버지는 아프단 말이야. 민준은 울부짖었지만 건달들은 비웃으며 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할아버지 웃기는 소리, 그 늙은이가 네 진짜 할아버지라도 되냐. 너 같은 고아 녀석은 아무도 필요 없어. 그들의 조롱 섞인 말은 민준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할아버지를 향한 모욕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불길이 솟아올랐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노인에게 배운 무술 동작을 취했다. 노인은 평소 민준에게 호신술이라며 몇 가지 동작들을 가르쳐 주었지만 민준은 그것이 실전에서 쓰일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민준의 움직임은 유려하고 강렬했으며 일반적인 시골 소년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순식간에 몸을 틀어 건달의 손목을 잡고 꺾었다. 건달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다른 건달들이 놀라 민준에게 달려들었지만 민준은 이미 다른 차원의 움직임을 선보이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피하고 발차기를 날리며 마치 춤을 추듯 그들을 제압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냉정했고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놀라운 힘과 민첩성이 실려 있었다. 불과 몇 초 만에 건달 3명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민준은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약초를 다시 주워 담았다. 그의 몸에는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싸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숨겨진 무술 재능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 모든 광경은 노인을 찾아 강가로 향하던 최 비서에게 고스란히 목격되었다. 최 비서는 민준의 놀라운 무술 실력과 더불어 그의 손목에 있는 작은 흉터, 그리고 그가 강가에서 주운 회중시계의 별 문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10년 전 이태성 회장의 아들이 실종될 당시의 상황과 그 아들의 몸에 있던 작은 흉터, 그리고 이태성 회장이 아들에게 선물했던 회중시계의 특징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설마 저 아이가...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에 그녀는 숨을 멈췄다. 최 비서는 민준의 행동에 깊은 인상을 받고 그를 돕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몰래 다가가 약을 건네주며 말했다.
이 약은 노인께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약으로 노인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민주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신뢰를 느꼈다. 그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약을 받아 들었다. 최 비서는 민준의 주머니에서 살짝 보이는 회중시계의 별 문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의 진짜 정체를 밝혀낼 단서임을 확신했다. 그녀는 민준의 존재가 이태성 회장의 잃어버린 아들임을 확신하고 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은밀한 조사를 시작한다. 한편 이준호는 자신의 부하로부터 민준이 마을 건달들을 무력으로 제압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뭐라고 그 고아 꼬맹이가 건달들을 때려 눕혔다고 말도 안 돼. 이준호는 경악했다. 그는 민준의 숨겨진 재능에 불안감을 느꼈다. 설마 저 녀석 이태성 회장과 관련이 있는 건가? 김덕수, 그 늙은이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이준호는 최 비서가 민준에게 접근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더욱 초조해졌다. 그는 즉시 노인과 민준의 주변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노인의 낡은 오두막을 다시 뒤져 노인의 허리춤에 늘 매달려 있던 낡은 도자기 펜던트를 찾아내려 했다. 펜던트에는 한중그룹의 최고위층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문양이 새겨져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 정확한 의미는 알지 못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민준과 노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더욱 강하게 퍼뜨렸다. 저 고아 꼬맹이, 싸움만 하는 불량배라더라. 김노인도 사실은 도망자라던데. 이준호는 최 비서에게 직접 접근하여 그녀의 의도를 떠보고 그녀가 민준을 돕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최 비서님, 괜한 일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저런 거지들과 엮여봤자 좋을 것 없습니다. 라고 경고하며 압력을 가했다. 이준호는 민준의 존재가 이태성 회장의 후계자 자리와 자신의 미래에 결정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민준과 노인을 완전히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의 탐욕과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민준은 최 비서가 준 약 덕분에 노인의 열이 조금 내린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힘이 자신을 감싸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는 노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할아버지, 제가 지켜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었다. 숨겨진 재능의 발현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이준호의 악의적인 음모는 그를 더욱 강하게 단련시킬 촉매가 될 터였다. 강물은 여전히 고요히 흘렀지만 그 아래로는 거대한 진실의 파도가 서서히 일렁이고 있었다. 겨울은 민준에게 혹독한 시련을 안겨주었다. 노인의 병세는 날마다 위급해졌고 낡은 오두막 안에는 약초 냄새 대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민준의 손목에 있는 낡은 회중시계는 이제 희망 대신 그의 무력함을 조롱하는 듯 느껴졌다. 그는 필사적으로 노인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위험한 일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는 인근 마을을 헤매며 일거리를 찾아다녔지만 어린 나이와 꾀죄죄한 행색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다. 절망이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내가 이대로 포기하면 할아버지는 그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불길이 솟아올랐다. 그때 한중그룹의 대규모 자선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이 민준의 귀에 들어왔다. 이 행사는 한중그룹의 차기 회장 후보인 이준호가 자신의 자비로움을 과시하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기획한 것이었다. 소문에는 행사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큰 상금이 주어진다고 했다.
민주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자선 행사장을 찾아갔다. 그곳은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로 북적이는 민준에게는 너무나 이질적인 공간이었다. 으리으리한 호텔 연회장,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그리고 번쩍이는 카메라 플래시. 민주는 그 모든 화려함 속에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느꼈다. 자선 행사는 이준호의 승리의 무대가 될 예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태성 회장의 유일한 후계자임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려 했다. 이준호는 연단에 올라선 후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한중그룹이 사회에 공헌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숭고한 뜻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유창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비열함은 민준의 눈에 선명하게 보였다. 이준호는 민준을 향해 비열한 시선을 던졌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 강가에서 노인을 기망하고 그 노인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파렴치한 고아 소년 강민준입니다. 이준호는 미리 준비해둔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민준이 과거 마을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건달들과 싸웠던 장면을 조작한 영상이었다. 이 영상은 강민준이라는 자가 불량배들과 어울려 폭력을 일삼고 김덕수 노인의 재산을 노리며 그를 기망하려 했던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자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이며 저희 한중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한 파렴치한 사기꾼입니다. 이준호는 노인의 병세가 민준 때문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부었다. 김덕수 노인 역시 이 사기꾼에게 현혹되어 치매에 걸려 자신의 재산까지 넘겨주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악의적인 말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민준은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 홀로 서 있었다. 기자들은 그를 향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지만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입은 바싹 말라붙었고 목구멍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마치 수많은 눈동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재판을 받는 죄인 같았다. 그의 명예는 짓밟혔고 순수함은 모욕당했으며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절망과 자기 비난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그는 노인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에 치를 떨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쓰러질 듯했지만 그는 노인의 희미한 미소와 따뜻한 손길 그리고 낡은 책 속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아니야, 난 잘못하지 않았어. 나는 그저 할아버지를 사랑했을 뿐이야. 그는 고통을 참으며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박민규를 향해 정면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 안에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는 듯했다. 그는 잃어버렸던 자신감의 한 조각을 다시 찾아내려 애썼다. 이 모든 상황은 자선 행사장을 은밀히 감시하던 최 비서에게 고스란히 보고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준호의 뻔뻔한 거짓말과 악의적인 언행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녀는 민준의 억울함과 절박함을 생생하게 느끼며 그의 흔들리는 눈빛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을 보았다. 그녀는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직접 개입할 수 없어 답답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결의에 찬 표정이 떠올랐다. 그녀는 자선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김덕수 노인의 낡은 펜던트와 민준의 낡은 회중시계에 숨겨진 비밀을 밝히기 위해 밤샘 조사를 계속했다. 그녀는 노인의 펜던트에 새겨진 문양이 한중그룹의 최고위층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문양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민준의 회중시계 안에 새겨진 별 문양이 이태성 회장이 아들에게 선물한 시계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이태성 회장의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결정적인 단서임을 확신했다. 그녀는 노인의 생명이 위태로움을 직감하고 이태성 회장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녀는 민준의 진짜 정체를 밝혀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이준호는 자신의 연극이 성공했다고 확신하며 마지막 비수를 날렸다. 강민준 같은 파렴치한 인간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자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김덕수 노인의 모든 재산은 저 이준호에게 정당하게 귀속될 것입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오랜 침묵 끝에 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다. 저는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누구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준호는 민준의 입을 막기 위해 더욱 크게 소리질렀다. 여러분, 이 자가 또다시 변명으로 일관하려 합니다. 이런 파렴치한 자를 바로 그때 연 회장 뒤편에서 굉음을 내며 검은색 슈퍼카 한 대가 돌진하듯 다가와 멈춰 섰다. 강렬한 헤드라이트가 기자들의 시야를 가렸고 빽빽하게 모여있던 군중들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웅성거리던 연 회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민준은 알지 못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 그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존재가 마치 구원자처럼 그의 앞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그의 마지막 시험은 이제 진정한 승리를 향한 문턱에 서 있었다. 그 순간 최 비서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녀는 때를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준호가 마이크를 움켜쥐고 민준을 향해 맹렬히 비난을 퍼붓는 순간이었다. 이런 파렴치한 인간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합니다. 김덕수 노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자에게 자비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마치 섬광탄처럼 터져 시야를 가렸다. 민준은 고통스러운 얼굴로 비틀거렸다. 억울함과 절망, 무너진 순수함과 자존심이 그의 심장을 칼로 찢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해명을 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수많은 눈동자들의 비난 어린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그의 입술은 바싹 말라붙었고 목구멍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스쳤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쓰러질 듯했지만 그때 그의 손목에 묶인 낡은 회중시계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빛바래고 해진 시계의 거친 표면이 손가락 끝에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는 시계를 꽉 움켜쥐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에 다시금 뜨거운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니야, 난 잘못하지 않았어. 나는 그저 할아버지를 사랑했을 뿐이야. 그는 노인의 희미한 미소와 따뜻한 손길, 그리고 낡은 책 속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이 자리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짓밟히면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비열한 미소를 짓는 이준호를 향해 정면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그 안에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는 듯했다. 그의 오랜 고난으로 다져진 강인한 정신력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굉음을 내며 검은색 슈퍼카 한 대가 돌진하듯 다가와 멈춰 섰다. 강렬한 헤드라이트가 기자들의 시야를 가렸고 빽빽하게 모여있던 군중들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슈퍼카로 향했다. 웅성거리던 연 회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차문이 조용히 열리고 깔끔하게 재단된 정장을 차려입은 이태성 회장이 당당한 걸음으로 차에서 내렸다. 그의 뒤로는 최 비서가 서류 뭉치를 든 채 따라붙었다. 이태성 회장의 등장은 연 회장 전체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발산했고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묵직한 권위가 실려 있었다. 이태성 회장이 연단으로 걸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눈빛은 이준호를 향해 차갑게 빛났다. 이준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입은 떡 벌어졌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이태성 회장이 왜 이곳에 나타났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이준호는 더듬거리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늦었다. 이태성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준호, 그만두게. 더 이상 추악한 연극을 할 필요 없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과 함께 깊은 경멸이 깃들어 있었다. 연 회장에는 정적이 흘렀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태성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민준의 억울함을 밝히기 시작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이 어린 소년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던 모든 이들에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준 군은 버려진 아이가 아닙니다. 그는 제 친아들, 즉 한중그룹의 진정한 후계자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연 회장은 술렁거렸다.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어서 최 비서가 준비된 노트북을 연결하여 대형 스크린에 충격적인 영상을 띄웠다. 그것은 10년 전 이준호가 이태성 회장의 친아들인 어린 민준을 강가에 버리고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려 했던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이준호가 민준의 손목에 있던 회중 시계를 훔치고 노인의 허리춤에 매달려 있던 낡은 도자기 펜던트를 억지로 빼앗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이준호가 영상 속에서 민준을 강물에 던지는 끔찍한 장면이 나오자 연 회장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어서 이준호가 노인과 민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 마을 사람들과 언론인들을 매수했던 금융거래 내역과 통화 녹취록까지 공개되었다. 모든 진실이 폭로되는 순간 이준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수치심, 그리고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탐욕으로 번들거리지 않고 공포와 체념으로 가득했다. 그는 이태성 회장의 싸늘한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몸을 떨었다. 이태성 회장은 쓰러진 이준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또한 김덕수 노인이 치매에 걸려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이준호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김덕수 어르신은 제 오랜 수행비서이자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준호의 감시를 피해 민준을 키워주셨습니다. 어르신은 민준이 제 아들임을 입증할 모든 증거를 숨겨두셨고 때가 되면 진실을 밝히기로 저와 약속했습니다. 이준호의 악행으로부터 민준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비밀로 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최 비서가 단상에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다. 이준호 씨는 이 소년이 가지고 있던 낡은 회중시계와 김덕수 노인의 펜던트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회중시계는 어릴 적 이태성 회장님께서 아드님에게 선물하신 것으로 시계 안의 별 문양은 이태성 회장님의 가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김덕수 노인의 펜던트에는 한중그룹의 비상 연락망과 이태성 회장님의 친필 서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강민준 군이 이태성 회장님의 진정한 아들이자 한중그룹의 후계자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김덕수 노인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최 비서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연 회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기자들은 충격과 감동에 휩싸여 민준을 향해 카메라 플래시를 퍼부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회의적인 표정 대신 경외심과 존경이 가득했다. 그들은 민준이 그저 불쌍한 피해자가 아니라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진정한 영웅이자 거대한 그룹에 숨겨진 후계자임을 깨달았다. 민준은 그제야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감격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의 무릎은 힘없이 풀렸고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삶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마침내 사라진 듯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이태성 회장과 최 비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과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 그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의 명예가 되찾아지는 찬란한 무대가 펼쳐진 것이다. 노인의 마지막 메시지, 회중시계의 별 문양, 그리고 손목의 흉터가 모두 이 순간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음을 그는 깨달았다. 이준호의 악행이 백일에 드러나고 그의 모든 계략이 무산되자 그는 즉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살인 미수, 사기, 명예훼손 등 수많은 혐의가 추가되어 그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과 비열함 대신 절망과 깊은 후회가 가득했다. 그의 감춰졌던 탐욕은 이제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한중그룹의 명예는 다시 회복되었고 민준의 삶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민준은 이태성 회장의 아들로서 자신의 진짜 신분을 되찾았고 한중그룹의 진정한 후계자가 되었다. 이태성 회장은 민준에게 단순히 재산과 직위를 물려주는 것을 넘어 그에게 경영 수업을 받게 하고 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을 맡기며 진정한 리더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했다. 민준은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여 김덕수 노인의 뜻을 기리고 자신의 재능과 새로운 영향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된다. 김덕수 노인 역시 최고의 의료진과 시설에서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했고 민준과 다시 함께 살게 되었다. 노인의 얼굴에는 이제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며칠 후 민준은 이태성 회장과 김덕수 노인 그리고 최 비서와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태성 회장의 넓고 현대적인 집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평화로운 오후였다. 저는 제가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감사함과 함께 혼란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그의 손목에는 낡은 회중시계가 놓여 있었다. 시계 안의 별 문양은 이제 그의 진정한 정체와 가족의 사랑을 상징하는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 그는 노인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할아버지께서는 왜 저에게 그동안 아무것도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위험한 길을 홀로 걸으셨습니까? 이태성 회장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민준을 향한 깊은 사랑과 미안함으로 가득했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너무 늦게 너를 찾았다. 너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 이준호가 너를 강가에 버리고 나에게는 네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김덕수 어르신은 나의 옛 수행비서이자 충직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준호의 악행을 눈치채고 너를 찾아내 목숨을 걸고 너를 키워주신 은인이시다. 어르신은 너의 정체가 밝혀지면 이준호의 손에 너의 목숨이 위험해질까봐, 그리고 이준호의 악행으로부터 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비밀로 하셨단다. 어르신은 진정한 영웅이시다. 나는 어르신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다. 김덕수 노인은 조용히 민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나는 그저 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다. 너의 진짜 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나의 마지막 사명이었지. 너는 나의 하나뿐인 손자나 마찬가지였다.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은 깊고 따뜻했다. 최 비서는 민준에게 노인의 낡은 도자기, 펜던트와 그의 회중시계를 건넨다. 펜던트는 이제 깨끗하게 닦여져 본래의 복잡하고 아름다운 문양을 드러냈다. 이 펜던트에는 한중그룹의 비상 연락망과 회장님의 친필 서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중시계는 어릴 적 회장님께서 아드님에게 선물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당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노인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 회중시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에게 시간은 흘러가지만 너의 진정한 가치는 변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셨죠.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노인과 이태성 회장, 그리고 최 비서의 손을 차례로 잡았다. 그의 손목에 묶인 낡은 은반지 이전 챕터에서 등장한 노인이 준 반지는 이제 그의 진정한 정체와 가족의 사랑, 그리고 세상의 선함을 상징하는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 그는 이제 돈과 권력을 넘어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것이다. 김덕수 노인은 민준에게 낡은 동화책을 건넸다. 민준아, 이 책은 내 어머니가 너에게 읽어주던 책이었단다. 너의 어머니는 너에게 늘 희망을 이야기해 주셨지. 이제 너도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재산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너의 손으로 만들어갈 희망의 씨앗이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자신의 능력과 정의로움을 발휘하여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 더 나아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찾게 된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강가 오두막에서의 고단했던 삶은 이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고 그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억울함과 고통의 연속이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자신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와 경험으로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강민주는 이제 한중그룹의 젊은 회장이자 김덕수 희망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로 성장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하고 불우했던 고아 소년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린 시절의 고단함과 절망 대신 깊은 지혜와 온화한 미소가 늘 자리했으며 그의 눈빛은 자신감과 따뜻함으로 빛났다. 그의 손목에 늘 끼워져 있는 낡은 회중시계와 노인이 주었던 낡은 은반지는 이제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그가 걸어온 고난의 길과 그 길 위에서 얻은 소중한 깨달음, 그리고 박순영 할머니와 김덕수 노인의 변치 않는 사랑을 상징하는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인 이태성 회장에게 그룹 경영을 배우는 동시에 김덕수 노인의 뜻을 이어받아 재단을 혁신적으로 이끌었다. 김덕수 희망재단은 재능은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장학금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까지 확대했다. 특히 민주는 자신이 어릴 적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을 잊지 않고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씨앗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그는 직접 쉼터를 방문하여 아이들을 만나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며 그들의 멘토이자 친구가 되어주었다. 재단은 단순한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노인들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주는 진정한 희망의 등대가 되었다. 그의 곁에는 늘 최 비서가 있었다. 그녀는 이제 김덕수 희망재단의 고문이자 민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서 재단의 법률 및 행정 업무를 총괄하며 민준의 숭고한 뜻을 함께 이어나갔다. 그녀는 민준이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조언하고 지원했으며 민준 또한 그녀를 깊이 신뢰하고 존경했다. 그들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진정한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지는 화창한 설날이었다. 민주는 자신이 어릴 적 폐지를 줍던 낡은 동네에 새로 지어진 김덕수 희망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 복지관은 재단의 주도로 설립된 곳으로 가난한 아이들과 독거노인들을 위한 급식소, 무료 진료소,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문화 공간이었다. 낡고 허름했던 동네는 복지관의 설립으로 인해 활기를 되찾았고 주민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희망이 가득했다. 복지관 앞마당에는 김덕수 노인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동상이 세워져 있었고 그 동상 옆에는 노인과 민준이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을 형상화한 조각상이 세워져 있었다. 조각상 속 민준의 손에는 낡은 회중시계가 들려 있었다. 과거의 아픔이 치유되고 새로운 희망이 움트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개관식에는 수많은 언론인들과 지역 주민들, 그리고 재단의 도움을 받은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북새통을 이루었다. 김덕수 노인은 건강한 모습으로 민준의 옆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태성 회장 역시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민준의 성장을 대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은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신에 차 있었고 그의 눈빛은 진정성으로 빛났다. 이곳 김덕수 희망복지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지식의 셈이며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온실이자 지역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커뮤니티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모든 아이들이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의 강연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김덕수 노인과의 만남, 그리고 노인의 헌신적인 사랑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진솔하게 이야기하며 노인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겠다는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강연이 끝나고 민주는 복지관 내부를 둘러보며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아이들은 밝게 웃으며 민준에게 달려와 안겼다. 그때 한 소녀가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저씨, 저 기억하세요. 소녀는 수줍게 웃었지만 민준은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바로 10년 전 그가 빵과 외투를 건네주었던 어린 거지 소녀 이지은이었다. 지은은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김덕수 희망재단의 도움으로 꿈을 향해 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불안함 대신 밝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저씨, 저 이제 대학생 됐어요. 아저씨 덕분이에요. 저도 아저씨처럼 어려운 사람 돕는 사람이 될 거예요. 지은은 환한 미소로 민준의 품에 안겼다. 지은의 밝은 미소와 굳은 다짐은 민준에게 가장 큰 보상이었다. 그는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웃었다. 그 순간 멀리서 민준과 지은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뉘우침과 쓸쓸함이 담겨 있었다. 바로 이준호였다. 그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사회에서 조용히 적응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는 신문과 TV 뉴스를 통해 민준의 소식을 접하며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속죄하며 살아가려 노력했다. 그는 감히 민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눈가에는 회한의 눈물이 희미하게 고였다. 이준호는 민준을 알아채지 못했지만 과거 자신의 악행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를 깨달으며 민준의 변치 않는 선량함과 그가 만들어낸 변화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 김덕수 노인은 민준의 옆에 서서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평화로움이 가득했다. 최 비서 역시 민준과 노인을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민준을 향한 깊은 신뢰와 존경, 그리고 함께 이뤄낸 성과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변화시키고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진정한 동반자였다. 준공식이 끝나고 민준은 지은의 손을 잡고 김덕수 노인, 이태성 회장, 그리고 최 비서와 함께 복지관 건물을 나섰다. 따뜻한 봄 햇살이 그들의 얼굴에 쏟아졌다. 민준의 손목에는 여전히 낡고 다른 은반지와 회중시계가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 상징들은 과거의 고통이나 가난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정의와 희망, 그리고 변치 않는 인간적인 품성을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절망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두 번째 봄을 선물하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세상의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길을 걷고 있었다. 그들의 뒤로 새로 지어진 김덕수 희망복지관은 희망의 상징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